전 세계 방위산업계에 한국이 만든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가성비. 최근 방위산업 분야의 가성비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속어처럼 쓰이다가 요즘은 언론에서도 공식적으로 흔히 사용하곤 합니다. 보통 조직관리 이론에서 이런 기준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능률성이라고 하여 투입 대비 산출로서 정의되어 왔고,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의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 활동이 지향하는 기준에서 늘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새삼스레 이러한 논의가 새로이 국제사회의 기류로 흐르는 것, 최근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사태를 목격하며 생긴 반성적 고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불러온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가성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가성비가 갑자기 세계적 화두가 된 배경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강국의 무기가 아무리 최첨단이라는 수식어의 세례를 받고 파괴력을 가진다고 해도 가장 필요한 순간 재구실을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며 좋은 무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존의 서사구조의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의 통념이 깨지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을 상기해볼까요? 이때엔 다들 신내림이라도 받은 듯 미아리 고개에 돗자리를 펴도 될 기세로 여러 예언들이 속출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전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열변하면서 개전과 동시에 최첨단 무기와 화력을 집결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입성하면 수일 내에 점령당할 것이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이 달리는 속도만큼 우크라이나는 바로바로 점령당하게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속전속결로 끝날 것이며 민간인들의 피해는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전쟁이 터지기 직전 이 시기에 청개구리처럼 튀어나와 우크라이나의 만만치 않은 저항으로 러시아가 고전하고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이상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몽상가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뚜껑을 열어보니 의외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순서대로 제일 먼저 국가의 수뇌부들이 모두 해외로 도주해야 하는데 도망을 안 갑니다. 올 초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이 탈레반 세력이 밀어닥치자 큰 돈가방을 들고 해외로 도망을 가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도망을 안 가니 속칭 전문가들께서 시작부터 체면을 구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오히려 가짜뉴스를 심판한다며 실시간 중계로 전 세계의 전장에서 자신들이 건재함을 송출합니다. 이게 통신 시스템 구축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터넷 때는 스마트폰로 SNS에 올리면 끝납니다. 연이어 지도부에 대한 암살 부대를 닥치는 대로 보내는데 이 역시 시나리오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체구에 호전적인 수염을 길게 기르고 인간 도살자의 이미지를 잔뜩 주며 잔인함이 뼛속까지 뿌리박혔을 것 같은 출생의 배경을 무자비하게 포장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수뇌부가 도륙당하고 잔혹하게 괴멸당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암살은커녕 대체적으로 근처에도 못 가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막강한 러시아 전차군단이 무력화되는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예상외였고 전쟁의 교리체계를 수정해야 할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돈 40억에 가까운 값비싼 전차를 전장에 투입했고 우크라이나는 마땅한 방어 전력이 없기에 그저 서방으로부터 어렵게 지원받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이나 엘로 등의 무기를 가지고 게릴라전으로 응수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의 휴대용 대전차 화기에 속절없이 무력화되어 힘을 못 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한 통념이 바뀌는 역사적 순간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보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사들은 이때 OST가 웅장하게 깔린 헐리우드 영화에서 IMAX로 보던 시네마톤 전쟁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린 조잡하지만 더 실감나는 영상으로 바꿔버립니다. 배경음악도 없고 복선도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늘 찍어서 카톡으로 서로 전송해서 보거나 SNS 등에서 보던 평범함 그 자체의 감성으로 다가오는데 전쟁이 영화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데에는 이게 효과가 더 컸습니다. 고작 1억 원이 조금 넘는 무기로 40억에 가까운 무기들이 처참히 박살나는 장면들은 생각보다 파급력이 컸는데 사람들이 가진 전쟁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밀리터리 애호가나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다를 바 없는 처지의 가난한 분쟁 국가의 군사 책임자도 포함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예상 외에 선방과 러시아의 고전을 보며 결국 많은 나라들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관점 자체의 본질적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에 앞서 도움을 드리고자 왜 압도적인 첨단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했는지 더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 러시아 탱크의 취약한 포탑 상부가 대전차 화기에 난타당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전차가 음료수 캔처럼 얇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착시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전차 화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러시아는 이런 대전차 미사일을 막기에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반응 장갑이니 근접 방호 시스템이니 하는 장비들은 그저 영상으로만 봐왔던 거지 러시아 전차에는 그런 시스템이 허술하거나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구현 가능했던 것이지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 설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성비란 개념이 더 부각되는데요. 다시 전장의 상황으로 가서 이렇게 비용이 아까운데 투자해서 소외된 종이호랑이 전차들은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겠으나 좁은 길에서 일렬로 나란히 줄 서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매복조가 맨 앞이나 뒤에 전차를 대전차하기로 박살내서 운행불능에 빠뜨리면 이 부서진 육중한 쇳덩어리들이 훌륭한 장애물 역할을 해서 다른 탱크들을 가운데 가두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유명한 우크라이나의 라스푸차 현상은 진흙벌 속에 러시아군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동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애초에 기름 먹는 하마라 봐도 좋은 덩치 큰 전차들은 곧 연료가 고갈되고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한 강제로 징집된 어린 병사들에게 버림받고 방치됩니다. 서방 세계를 통해 공급되는 지대공하기들은 헬기나 공격기 등 접근하는 러시아의 항공전력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결국 러시아가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완전 무력화하고 장악한다는 시나리오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유명한 말이 이래서 나왔나 봅니다. 러시아가 기초과학 강국이고 최첨단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도 갑자기 이런 장치를 빵 굽듯이 구워서 전장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실험실 등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즉시 대량 양산이 가능하고 상시 보급될 수 있는 기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양보해서 설사 고가의 첨단 장비가 탑재된다고 한들 장교나 부사관들부터 교육시키고 병사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시키는 건 또 하나의 전문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은 HRD 관점에서 적용되어야 하기에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장비들과 달리 기술 집약적 장비에 대한 운용, 정비 등의 직무 교육은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미리 오랜 시간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안 해놓으면 전쟁하는 중에 갑자기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극단적으로 러시아는 핵무기 강국이니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만 일주일도 못 버틴다느니 우크라이나의 처지는 마치 식빵에 잼처럼 된다느니 너무 쉽게 말을 쏟아낸 자칭 전문가들은 지금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막상 전쟁에 들어가면 군대의 규모 못지않게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속 가능한 전쟁 원활한 군수 지원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우리가 화려한 로마사를 공부할 때 그 중심인물 카이사르의 연전연승을 보며 무시무시한 로마 군단의 전투력이 칼솜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로마 군단의 진정한 저력은 막대한 군수 지원력에서 나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역사 전문가들은 로마군이라고 쓰고 거대한 노가다군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가령 카이사르가 집필한 갈리아 원정기 같은 책을 보면 로마 군단의 군수 조달 능력과 진지 구축 등 높은 강도의 노동 수행 능력은 비교 불가의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군사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야 첨단 무기 몇 개 가지고 마치 어벤져스 게임 하듯이 전쟁에서 적을 괴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압니다. 총칼 들고 활극 찍는 것보다 이런 공급망 관리 역량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어차피 이판사판 다같이 공멸하는 핵을 쏠 게 아니라면 지속 가능한 군수 지원 수행 능력이 바로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전략적 관리 기반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뛰어난 첨단 기술과 역량이 있어도 실험실에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할 뿐이지 필요한 화력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공급할 수 없으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니 다이아몬드로 된 밥그릇이 있니 하는 격국이 떨어지는 논쟁밖에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분석상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상황은 충분히 예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설사 이긴다 한들 피해 규모가 커서 이긴 게 이긴 것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하다면 그 전쟁에 대해 역사는 과연 승리한 전쟁으로 인정할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들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게 되기에 흘려볼 수가 없습니다. 전장의 한 장면 한 장면을 곱씹으며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 등등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도국이나 신생국들은 이 장면에서 큰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며 나쁜 소식 하나와 좋은 소식 하나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먼저 가장 절망적인 장면은 그토록 든든하게 생각했던 미국을 위시로 한 나토와 서방 강대국들이 원자재 및 에너지 수급 문제로 막상 러시아의 눈치를 너무 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천명한 전폭적 지원의 약속조차 어물쩍 후퇴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은 많은 나라들에게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은근슬쩍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감을 줍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홀대를 보며 그야말로 위기시에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스스로 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희망적인 모습도 보게 되는데 예상 못한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저항을 보며 아무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지라도 한존 전력을 극대화하여 전략과 전술에 있어 운용의 지혜를 살릴 수 있다면 약소국이라도 강대국의 만만치 않은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주목되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도 아마 중국의 단순한 우위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고, 실제로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선전을 보며 함부로 전쟁을 일으켰다가는 러시아 같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보았을 겁니다. 확실한 건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한다면 중국의 퍼붓기 전쟁은 가성비 떨어지는 의미 없는 저질화력의 물량전이 될 수 있기에 일방적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개도국과 신생국들은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에 믿을 나라 하나도 없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기본 상식이죠. 그러나 약소국이 왜 서럽겠습니까? 강한 군대를 갖고 싶은데 국가재정은 한없이 열악하기 때문이죠. 비싼 무기는 가격이 부담되고 가격에 맞추다 보면 성능을 포기해야 하니 가난한 나라 살림에 맞춰 어떻게 최강의 전력을 구사하냐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마치 모순 명제와도 같은 싸고 좋은 무기를 공급해주는 것이 가능한 나라가 나옵니다. 싸거나 좋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싸고 좋은 무기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요한 때 원하는 대로 공급까지 해준다니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갑자기 나타난 행운의 천사가 아닙니다. 싸고 좋은 무기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나라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전쟁에 대한 인식이 테러 소탕에 그치는 정도의 분쟁과 코소보 사태처럼 설사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대등한 게임이 아닌 천조국 미국을 통한 일방적 선멸전의 개념에서 형성되다 보니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그동안 있는데도 안 보인 것이겠죠. 미국의 테러 단체에 대한 정밀 타격 영상은 정말 누가 봐도 놀랍습니다. 원래 무술의 고수와 평범한 동네 건달이 싸우면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절도 있는 동작으로 깔끔한 격투기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분량으로 말씀드렸으니 자제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몽상가적 시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시각으로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나다 보니 그동안은 안 보였는데 이미 준비된 나라가 있던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 전쟁사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특히 다급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개도국이나 신생국가들은 이제서야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국방 시스템 구축의 가성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억지로 예를 들면 학교 급식 연간 계획을 짜는데 1년에 한 번 최고급 호텔에 셰프를 불러 요리해주고 평소에는 주구장창 컵라면만 주는 것보다 유기농 채식과 적절한 육류를 섞어 매 끼니 영양가 높은 찌개나 국을 곁들여 집밥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당장 써야 할 국방 무기를 획득하는 기준이 비현실적 기준에서 가성비 기준으로 바뀌게 되니 자연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술과 대규모로 양산해서 적시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적당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한결같이 보여줄 수 있는 가성비의 원조격으로 인식된 나라인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 세계의 국방물자 및 무기 획득 분야에 가성비란 개념은 한국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K방위산업이고 K국방입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방위산업은 그야말로 가성비 개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모범 사례입니다. 가성비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면서 K방위산업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 폴란드를 통한 무기 수출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과거 동구권 출신의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고 필리핀을 위시로 한 동남아 국가는 이미 한국 방산무기들이 따놓은 당상입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자랑 블랙이글스 에어쇼 팀이 피라밋 상공을 멋지게 수놓았는데 놀라운 건 이 비행이 이집트의 요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집트가 왜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아프리카의 많은 신흥국들은 미국의 최신 첨단 전력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그들 역시 한국의 가성비 높은 현실적 대안들을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호주는 이미 K국방을 선택한 나라가 되었고 레드백부터 다양한 한국산 무기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의사결정을 끌어낸 힘은 K방산이 성능 좋고 가격이 적당하며 가장 필요로 할 때 공급될 수 있는 입증된 무기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바로 가성비가 좋은 무기라는 겁니다. 이걸 실현시켜준 게 K방산이고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과 전장에서 당장 보급이 가능한 기술은 차원이 다르다는 현실에 눈뜬 똑똑한 나라들을 통해 그 가치가 발휘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바로 주머니 속의 송곳입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뛰어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K방위 산업이 전 세계 무기산업 역사에 가성비라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며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길 소망합니다.